이번 시간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저와 같이 332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번 시간은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실기하고 연관되는 부분은 실기하고 연관이 될 거다라고 말해 드릴 테니까 그럼 그 외에는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립을 좀 잡으셔야 돼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자, 개념적으로 잡아라는 게 자, 우리 부가가치세가 몇 %죠? 우리는 부가가치세 10%죠? 그게 다 대다수가 알고 계시죠? 그럼 그 10%가 어떤 금액의 10%죠? 우리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 사 마시면 커피 가격의 10%고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면 밥 그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죠. 그럼 그 우리가 주고받는 물건 금액의 10%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세금의 이름은 부가가치세라고 적혀 있죠. 이 부가가치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평소에 안 하고 사는 이유가 우리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우리 얘를 VAT라는 표현을 쓰는데 VAT가 Value Added예요. VA가 얘가 부가가치인데 부가가치라는 표현을 한국 사람은 잘 안 써요. 이걸 콩글리시로 바꾸면 마진이에요. 그럼 이게 세금 이름이 마진세래. 물건의 10%가 아니고 마진의 10%라고 하면 세금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이제 그럼 왜 얘가 부가가치 마진의 10%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개념부터 먼저 정립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부가가치라는 말이 지금 유식한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써요.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새롭게 창출하는 가치의 증분. 아, 정말 재미없게 적어놨죠. 그죠? 이게 제가 말한 콩글리시로 마진인 거예요. 사업자가 돈 남긴 거에 그만큼의 증분, 증가된 거. 그거라고 정의를 할 수 있대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제가 구조를 가지고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냥 먼저 부가가치세의 특징이라고 적혀 있죠. 자, 먼저 부가가치세 특징을 보면 이 부가가치세는 국세예요. 제가 오른쪽에 VS라고 해서 쓰는 건 반대가 아니고 비교할 수 있는 거. 지방세가 있는데 국세라는 것 징수권자가 국가인 거고 지방세라는 것 징수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거예요. 자, 이걸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세무서에 세금 내는 건 전부 다 국세를 내는 거예요. 세무서에 내는 것. 그리고 어디 구청이라고 나오는 거 있죠. 자동차세라든지 뭐 이런 건 구청에서 구청 지방세제과에서 날라올 거예요. 그런 건 지방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부가가치세나 여러분들이 미래에 공부할 소득세라든지 또 미래에 공부할 법인세는 우리나라 세수학보의 75%를 가지고 있어서 이 3법을 법소부라고 사람들이 불러요. 우리나라 세금의 75% 이상 가지고 있으면 어마무시한 규모죠. 그래서 국가가 관리를 하지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한테 얘를 못 던져주기 때문에 지방분권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해요. 자, 그럼 이 부가가치세는 보통세예요. 보통세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목적세라는 게 있어요. 이 목적세라는 건 뭐냐면 어디에 쓰기 위해서 징수하는 거 있죠. 자, 우리 농어촌 특별세, 이건 낙후된 농어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세, 교육사업이나 교육공무원 급여나 교육시설을 확장하고 증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목적이 있는 세금이 있는 반면에 보통세라는 건 일단 징수를 해서 거두고 이걸 어디에 쓸지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앞마당, 앞 도로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닦는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는 싫어하지만 여러분은 좋아할 수 있는 국회의원 아저씨들 월급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세금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어디 쓰려고 걷는 게 아니고 일단 걷어서 예산 편성해서 쓰는 거예요. 자, 다음 또
간접세라는 게 있는데 간접세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직접세예요. 자, 그럼 이게 간접세라는 건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걸 간접세라고 하는 거고, 직접세라는 건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한 거를 직접세라고 해요. 자, 납세자, 담세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납세자라는 건 이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하는 자, 담세자라는 건 이 세금을 부담하는 자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점심 식사를 드셨으면 그 카드로 결제했을 때 그 영수증에 공급가액이라는 금액과 아래 세액이라고 분리되어서 있으면서 부가가치세가 같이 적혀 있죠. 그 합친 금액을 여러분이 결제했으면 여러분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거잖아요. 그럼 담세자는 부담한 사람은 담세자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금을 여러분이 세무서에 냈나요? 아니죠. 그 식당 사장님이 여러분한테 그 세금을 받아서 대신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장님이 납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소비하는 커피 한 잔 사 마시고 필요한 물건 사는 여러분 그 소비자들이 부담하는데 그 세금은 그걸 판 사람이 받아서 세무서에 내니까 세무서에 내는 자가 일치하지가 않죠. 근데 직접세는 우리 소득세나 법인세예요. 여러분들이 돈 벌면서 세금을 돈 번 사람이 내야 되겠죠. 그걸 본인이 직접 세금을 내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 계신 분은 거의 대다수가 근로소득자인데 근로소득자들은 여러분들이 세금 안 낼까봐 지급하는 사람한테 미리 떼고 주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번 달 종합소득 신고하고 있죠. 그 세금 본인이 낼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신고해야 되는데 못해서 세무대리인을 쓰는 거잖아요. 이런 걸 직접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의 중요한 특징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여러분들이 소비자가 세무서에 낼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자, 다음 소비형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소비세라는 게 있고 소득세라는 게 있고 그리고 보유세라는 게 있어요. 자,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뭐가 있죠? 자,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세금이죠. 한국 사람은 조세 저항이 크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가 죽음만 생각하지 세금을 이야기 안 해요. 근데 방금 제가 한 이야기는 벤자민 클링턴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한 거고 전 세계인이 다 아는 말인데 한국은 조세 저항이 큰 국가예요. 조세 저항이 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 국가의 옛날부터의 시스템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조세 저항이 좀 덜한 국가들이 북유럽 쪽 여러분들 스웨덴, 노르웨이는 세금 많이 내는 것처럼 보이는 곳 있죠. 실제적으로 총액 1인당 부담하는 총액은 똑같아요. 근데 조세 저항이 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 우리나라, 중국 이런 경우에는 간접세 제도로 세금 내는지 모르게 많이 떼가고 그리고 세금 조세 저항이 크지 않는 곳은 대놓고 자기들이 그래서 우리 스웨덴 소득세 70%예요. 우리나라 70% 하면 사람들이 죽는 줄 알고 있죠. 근데 그 나라는 그쪽에 세금 직접 잘 내니까 다른 쪽에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세금이에요. 자, 이건 상식이에요. 전에 제가 이야기하는데 TV에서 그 사기꾼 금나랑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다고 나보고 사자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있는 이야기예요. 이거. 그럼 근데 여러분만의 그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조세 저항이 컸어요. 혹시 그 브래드 피트 나오는 영화 중에 조 블랙의 사랑이라고 혹시 본 적 있나요? 한국에는 그 영화가 히트를 못 쳤어요. 전 세계에서 이만때만 상을 다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브래드 피트 팬만 봤어요. 옛날에. 그 이유가 그 내용이 브래드 피트가 사실인데
자기가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아가는 과정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금에 대한 의무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걸 알아가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무도 공감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히트 못 쳤는데 우리나라 사람 아직도 보면 방금 내가 말한 세금에 대한 의무를 못 느낀다는 그 부분을 못 읽어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 느끼면서도 여러분은 보시면 자, 여러분이 월급을 받아요. 그러면 소득세를 내죠. 그래서 그 월급을 받아 소득세를 내고 받은 월급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거나 옷을 사 입거나 하면 소비세를 내게 돼요. 그래서 소비세를 내기가 싫어. 그래서 안 쓰면 보유세를 내게 돼요. 그럼 어떻게든 우리는 세금을 낼 수 있죠. 근데 이 세금들의 특징은 뭐냐면 소득세 내기 싫어? 돈 안 벌면 돼요. 소비세 내기 싫으면 돈 안 쓰면 돼요. 보유세 내기 싫으면 하나도 안 가지고 있으면 돼요. 무소유를 하면 아무 세금을 안 낼 수가 있는데 뭔가 한 개만 원하면 일단 세금이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소득이 생기는 순간 가지고 있으면 얘, 쓰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가가치세는 소비가 일어날 때만 부담하는 거지. 여러분이 밥도 안 먹었는데 밥값에 붙은 세금만 따로 낼 리는 없잖아요. 옷을 사 입어야 옷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부가가치세라는 것 소비를 해야지만 발생하는 세금이고, 그럼 이 부가가치세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소비했을 때에 그 소비한 사람이 전부 다 부담하는 거예요. 이걸 소비형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려운 표현으로 막 적혀 있는데 제가 지금 우리 교재에 적혀 있는 아래쪽 내용은 엄청 어려운 표현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걸 제가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투자지출, 과세대상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물건 사면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이 있고 제가 물건 샀죠? 그럼 서로 마진 붙이면서 넘어올 거잖아.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도매상이나 소매상이나 공장은 이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1원도 부담 안 해요. 그 사람들이 부가가치세를 만지긴 만지는데 자기가 부담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물건을 사 쓰는 소비자만 부담하는 제도예요. 이게 소비형 부가가치세라는 뜻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부가가치세의 특징이 일반 소비세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 일반 소비세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개별 소비세예요. 자,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개별 소비세를 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이 개별 소비세는 옛날의 이름은 특별 소비세라고 사치세라고 불렀는데 이제 얘 이름이 개별 소비세로 좀 오래전에 바뀌었어요. 그럼 이 개별 소비세는 어떤 거냐면 세법법전에 이러이러한 물건에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라라고 부과할 항목을 적어놨어요. 그 항목이 명품 가방, 명품 구두, 밍크 코트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물건에는 세금을 부과하라라고 적어놓은 게 개별 소비세예요. 그럼 세법법전에 어떤 물건에 부과하라고 적어놨으면 거기에 안 적혀 있는 건 개별 소비세 대상이 아닌 거예요. 저처럼 저 같은 사람들이 입고 신고 하는 거는 개별 소비세가 없어요. 근데 이재용 아저씨가 입는 건 있겠죠.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일반 소비세 부가가치세는 그거하고 정반대로 부가가치세 세법법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말라는 항목만 적어놔요. 그 항목이 면세 항목이에요. 그래서 세법법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을 면세 항목을 적어놓고 그 항목이 아니면 전부 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부과 안 할 애를 적어놓는 거예요. 개별 소비세는 세금을 부과할 걸 적어놓고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걸 적어놓고 거기에 적혀있는 거 아니면 전부 다 부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 항목이 뭔지를 볼 거예요. 면세 항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럼 거기에 안 적혀있으면 전부 다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아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폐지, 고철, 폐지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은 주관적 성향으로 면세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폐지는 면세 항목에 안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면세 항목은 기초생활 필수품이나 의료보건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폐지가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안 적혀 있어요. 그러면 폐지는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래를 해야 되는 물건이에요. 면세품이 안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 소비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얘 부가가치세 받아야 돼요? 물어보면 면세 항목에 있나라고 보고 없으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반 소비세니까. 일반 소비세 의미 이해가시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고 면세 항목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부가가치세 특징이 물세라는 게 있는데, 물세라는 건 물건에 세금이 붙는다는 거예요. 인세라는 건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한다. 물세는 물건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또 우리 부가가치세는 단일 세율이에요. 뭐 비례세라 적혀 있는데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누진세율 제도예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 몇 퍼센트죠?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10%라고 그랬잖아. 부가가치세가 어떤 경우에 10%, 어떤 경우 20%, 어떤 경우 30% 이런 경우 있나요? 없죠? 그냥 단일세율이에요. 그냥 그 물건 가격의 10%죠. 근데 누진세율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소득 구간에 6%에 있어요. 세금 종합소득세 세율에. 특히 근로소득자들은,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는 연봉 3천만 원 이하는 세금 1원도 안 내요. 정말 안 내요. 그래서 옛날에 근로소득자만 세금 떼인다고 사업소득자들 뭐라고 서로 한번 붙었다가 연말정산 해가지고 실제 납세한 거 계산했다가 근로소득자가 말이 쏙 들어갔어요. 자기들이 냈다라고 떼었으니까 받을 때 생각했다가 연말정산하면서 전부 다 싹 다 돌려받고 실질적으로 세금 낸 게 없는 거야. 근데 사업소득자는 어쩔 수 없이 떼이는 돈들이 있거든. 못 돌려받는 한도가 있고. 그래서 그 대다수 사람들이 제일 낮은 세율인 6%를 받는데, 근데 내가 15%나 24%나 35% 구간에 맞는다고 해서 전부 다를 그 구간에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진세율 제도라는 건 그 어느 구간까지는 6%, 그걸 넘어간 건 15%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누진세율이에요. 그래서 그 45% 맞는다고 막 슬퍼하는 사람들 전 존경하고 싶어요. 1년에 3억 이상 벌어야 돼. 3억도 연말정산 다 하고도 벌었다는 게, 나도 한번 내보고 싶어. 그만큼 벌어서. 그죠? 그럼 자, 누진세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해 제일 잘하는 게 얘가 로또예요. 로또. 자, 로또 가지고 생각해보면 로또는 세율이 기타소득이라서 3억을 기준으로 3억 이하는 20% 세금이고 지방소득세 별도예요. 3억 초과는 30%의 세금을 부과를 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4억에 당첨이 됐다면 3억 초과했다고 전부 다 30%에서 1억 2천을 세금 부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진세율이라는 건 4억에 당첨이 되게 되면 그러면 3억까지는 곱하기 20%를 해서 6천만 원의 세금이 나오고, 그리고 3억을 초과한 1억 있죠? 이거에 대해서만 30%를 해서 3천만 원이 나와서 총 9천만 원의 세금을 내도록 넘어간 구간만 그걸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반적으로 연봉 한 5천에서 6천 사이 넘어가야 15% 구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500만 원인데 왜 5천이에요? 많은데 여러분들 연말정산 하고 나면 실제 나 돈 번 건 1,500 정도 손으로 딱 줄어들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카드 쓰거든, 연금 내거든, 이것저것 내는 거 다 빠질 거예요. 그 나중에 세무이것 가서 공부하시면 다 공부하게 되실 건데, 그럼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인데, 이 부가가치세는 제가 TV를 사러 가는데 저의 소득이 누군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TV 가격이 10%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부가가치세의 최고의 단점인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버는 제가 100만 원짜리 TV를 사고 싶어서 10만 원씩 10달간 모아서 TV 사러 갔는데 부가가치세 별도래
그러면 한 달 더 모아야 되죠. 그럼 100만 원 버는 저는 엄청 부담되는데 한 달에 1억씩 버는 이재용이가 한 달 일하고 가서 100만 원짜리 TV 사러 갔는데 부가세 별도래. 걔는 부담이 덜 되겠죠. 그럼 우리 세금은 조세 형평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조세 형평성은 같은 세금을 내야 된다가 아니고 부담 능력이 큰 사람은 부담을 많이 하고 부담 능력이 작은 사람은 부담을 작게 하는 게 조세 형평성인데 똑같은 저인지 이재용인지 구분하지 않고 그냥 물건에 똑같이 10% 세금을 붙이니까 그 10만 원이 부담 능력이 작은 저한테는 부담률이 높고 부담 능력이 큰 이재용한테는 부담 능력이 작게 느껴지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이라고 해요. 부담 능력이 작은 사람이 부담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역진성을 완화 목적으로 면세 항목을 만든 거예요. 제거할 수는 없지만 부가가치세가 물세고 단일세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일이 물건 사 쓰는 사람한테 얼마 번 사람이 샀었다 이거 따지는 건 힘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화 목적으로 해서 기초생활필수품이나 의료보건 영역, 문화예술 관련 전체적 목적인 것만 가지고 그럼 완화시키기 위해서 받지 말자는 거예요. 안 받으면 그나마 좀 완화될 거잖아요. 그게 이 제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부가가치세의 제일 중요한 용어가 뭐냐면 거래징수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이는 특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시스템 구조에 중요한 건데 이 거래징수라는 건 부가가치세가 있는 면세품이 아닌 과세품을 우리 회계용으로 매출하는 사업자는 매출액의 10%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자로 해서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았으면 그냥 100만 원만 받으면 안 되고 110만 원을 받아서 100만 원은 여러분이 가지고 10만 원은 세무서에 내야 되는 의무를 가지게 돼요. 이게 거래 징수의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 거래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그럼 상대방이 부담할 필요가 없다면 그 사람이 알아서 세무서에 나 부담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요 라고 하면 돌려줄 거예요. 세무서가. 일단 파는 사람은 무조건 받아서 내는 거예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물건 과세품 부가가치세가 있는 물건을 파는 사람은 상대방이 부담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든 해야 되는 사람이든 구분 없이 일단 무조건 받는 거예요. 식당이 누구한테 밥을 팔든 간에 누구한테는 부가세 안 받고 누구한테는 받고 이런 거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국가가 오든 면세사업자가 오든 비영리단체가 오든 대통령이 오든 사업자가 오든 일반 개인 우리가 가든 똑같은 부가가치세를 받아요. 근데 그걸 부담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걸 돈을 부가가치세를 준 사람이 세무서에서 알아서 돌려받는 거예요. 이게 부가가치세의 기본 구조예요. 자, 그럼 이 구조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공장이 있고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이 있고 최종 소비자가 있다라고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4단계 거래 구조가 발생을 할 건데 원래 공장, 우리가 옷을 예를 들어서 판다고 하면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 옷을 만들어서 동대문 시장 같은 도매상한테 물건을 팔면 우리 강남 지하상가 같은 옷가게에서 사고 우리가 쓰죠. 이런 형식으로 가는데 자, 공장 원래 이전에 공장도 천 만들고 또 이런 쪽 앞으로 계속 가면 모카시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럼 한없이 끝없이 가야 되니까 그냥 공장은 공짜로 생긴 물건 가지고 팔기 시작한다고 볼게요. 그럼 이 공장이 공짜로 생긴 물건을 가지고 파는데
이 공장이 부가가치를 1,000원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럼 공짜로 생긴 거니까 1,000원에 팔면 1,000원 남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장은 도매상한테 1,000원에 물건을 팔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공장이 판매한 물건이 부가가치세가 있는 과세품인 거예요. 면세품이 아니면 다 과세품이에요. 일반 소비세라 그랬잖아요. 그럼 과세품을 팔면 이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인데, 과세사업자는 무조건 이 앞에 말했던 거래 징수의 의무가 있어요. 이거는 안 받으면 내가 물려야 돼요. 그럼 1,000원에 팔았는데 부가가치세 100원 안 받으면 1,000원 받아서 100원을 세무서에 줘야 되니까 난 900원밖에 못 남겨요. 그럼 난 손해겠죠. 그래서 무조건 1,000원에 부가가치세 100원을 같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1,100원을 받아서 이 100원은 이 과세사업자는 세무서에 100원을 납부할 거예요. 자, 과세사업자가 물건 팔고 하는 원리 이해가시죠? 1,100원에 팔아서 자기는 1,000원 남기고 싶으면 1,1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도매상 입장을 볼게요. 자, 도매상은 이 물건을 팔려고 사온 거지 쓰려고 사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부가가치세의 특징에서 이 부가가치세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소비형 부가가치세면 최종 소비자가 전부 다 부담하는 건데, 지금 도매상이 1,100원 주고 사왔죠. 그럼 나는 부담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100원을 부담했다고 부가가치세법한테 이야기하면 이 부가가치세법이 그래, 그럼 너가 공장한테 이 부가가치세 100원을 줬다는 증빙 서류로 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받아서 오면 그 100원을 돌려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매상은 공장한테 1,100원 주면서 나 사업자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해줘 라는 의미가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사업자 등록증에 의해서 세금계산서를 1,100원 공장은 받아서 1,000원 물건인데 부가가치세가 100원이었다라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 공장한테 도매상은 이 100원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100원을 이 도매상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100원 주고 샀지만 도매상은 나 부담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자기가 알아서 돌려받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 방식인 거예요. 공장은 누구든지 간에 일단 1,100원 다 받아야 되고, 우리는 나 부담할 사람 아니에요. 밥 먹고 나서 뭐 해주세요 이렇게 못하죠. 하지만 사업자들은 해주세요 해서 돌려받는 거예요. 그럼 도매상은 1,100원 줬지만 1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1,000원에 산 거죠. 자, 그럼 1,000원에 샀는데 이 도매상도 이 1,000원에 산 물건을 1,000원 남기고 팔고 싶어요. 그럼 얼마에 팔면 되죠? 2,000원에 팔면 되겠지. 1,000원에 산 걸 1,000원 남기고 싶으면 2,000원에 팔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2,000원에 파는데 지금 이 물건이 과세품이기 때문에 도매상도 과세사업자예요. 이 과세사업자는 누구한테 물건 팔든 간에 내가 판매하는 이 물건 가격의 10%를 받아서 무조건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도매상은 2,200원의 물건을 팔고 200원은 세무서에 주고, 자기는 2,000원 가지는데 원가가 1,000원이었으니까 1,000원 남긴 거예요. 개념 이해가시죠? 그럼 이 도매상은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세무서한테 자, 200원 받은 거 가져다 줄게요. 그리고 100원 내가 투자한 돈 있던 거 이 100원 세금계산서 줄 테니까 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부가가치세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 되는 방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거다. 앞에 우리 부가가치세 분기할 때 이야기 한번 했었었죠. 그럼 매출세액, 매출하면서 나온 세액이 200원이잖아. 그죠? 그럼 200원에서 내가 공제받을 세액, 물건 사면서 준 세액이 100원이니까 이 100원을 빼면 납부할 세액이 1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도매상은 세무서에 100원을 납부하면 부담한 게 하나도 없겠죠. 200원 받아서 자기가 돌려받아야 될 100원을 빼고 세무서에 내는 거예요. 그럼 이 도매상은 부가가치세를 부담 안 하게 되겠죠. 자, 다음 이제 이 소매상이 물건을 샀는데 이 소매상도 물건을 자기가 쓰려고 산 게 아니고 팔려고 산 거예요. 그럼 이 소매상도 도매상한테 2,200원을 주면서 나 사업자야 라고 해서 세운계약서를 제시하면 이 도매상도 소매상한테 2,200원 받고 세금계약서를 발행해 줄 거예요. 그럼 소매상도 2,200원 줬지만 2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겠죠. 그럼 2,000원에 산 거예요. 그럼 1,000원을 남기고 싶다라고 하면 얘는 소매상은 3,000원에 물건을 팔면 1,000원을 남기게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럼 이 소매상도 과세 사업자예요. 그럼 자기가 판 물건 가격이 3,000원이니까 이거의 10%인 300원을 해서 3,300원에 최종 소비자한테 팔게 되겠죠. 그럼 소매상은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얼마 내면 될까요? 3,000원에 팔면서 300원 받았어요. 그런데 2,000원에 사면서 200원 부담했어요. 그러면 300원에서 200원 빼고 100원만 납부하면 되겠죠. 이해가나요? 그럼 최종 소비자는 3,300원에 이 물건을 사쓰게 되는 거예요. 얘는 못 돌려받잖아요. 그럼 이렇게 끝나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물건 가격은 공짜로 시작했으니까 이 사업자들의 마진이 물건 가격이죠. 사업자들의 마진이 이 3,000원이 물건 가격이고 300원은 부가가치세예요. 그럼 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사람이 최종 소비자가 담세자가 되는 거죠. 최종 소비자가 얘가 담세자가 되겠죠. 그럼 납세자는 어떤 사람을 납세자라고 했죠? 세금을 세무서에 내는 사업자든 사람이든 내는 자를 납세자라고 하는데, 그럼 300원을 최종 소비자가 부담했는데 이 300원을 세무서에 낸 사람은 소매상이 100원 냈고 도매상이 100원 냈고 공장이 100원 냈죠. 이렇게 여러 거래 단계에 거쳐서 세금을 내게 됐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납세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납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가가치세는 여러 거래 단계에 걸쳐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죠. 이 사이사이에 이 사업자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일으키는 부가가치의 금액만큼 세금 부가가치세가 늘어나면서 납부를 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얘는 연결되는 거에서 만약에 소매상이 2,200원에 사서 200원 돌려받는데 부가가치를 3,000원을 누리고 싶다면 얼마의 물건을 팔면 될까요? 이 소매상이 얘가 만약에 1,000원이 아니고 3,000원 남기고 싶으면 얼마에 팔면 되죠? 2,000원에 산 거잖아요. 그럼 5,000원에 팔면 되겠죠?
그러면 소매상은 5,000원의 물건을 팔아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얼마 받죠? 500원 받아야겠지. 그럼 5,500원에 팔겠죠? 그럼 매출하면서 받은 세금이 500원이고 물건 사면서 지급한 세금이 200원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얼마만 세무서에 납부하면 되죠? 세무서에 300원을 납부하면 되죠. 자, 이거 300원 이해가셨나요? 300원 얘가 납부하는 거 이해가셨나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를 납세자가 납부하는 세금을 보시면 소매상이 300원을 남기면 300원을 납부해요. 1,000원을 남겼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다 100원을 납부하는 거예요. 이 부가가치세 구조는 납세 의무자가 자기가 남기는 마진의 10%를 세무서에 내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얘가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내는 세금은 사업자가 부담한 돈인가요? 아니죠.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증가분 이거의 10%를 뒤쪽으로 계속 전가를 하면서 얘네들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최종 소비자인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부담은 결국은 얘가 하는 거죠. 얘가 5,500원에 나중에 최종 소비자가 샀으든 3,300원에 샀으든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 가격이 10%가 맞지만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누린 부가가치 마진 증가분의 10%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돈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사업자의 기본 요건에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걸 아까워한다 그러면 경영학이든 경제학이든 사업자의 자질이 없다고 다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대신 내려고 가지고 있는 예수금이죠. 빚을 안 갚고 싶어서 국가한테 사기치려는 게 부가가치 안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다르게 말할게요. 남의 돈인 것도 모르고 쓰는 사람이 경영할 자질이 있나요? 이 돈 자기 돈 아니잖아. 받아서 다 가져다 줘야 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걸 꺼려하는 것 장사해야 돼요. 길거리에서 노점. 그게 기본적인 부가가치세의 구조예요. 자기 돈 아니에요. 이거 부가세는. 부가가치세 내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은 우리야지. 최종 소비자인 우리가 부담스러워해야지. 그죠? 사업자는 자기 돈이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1억 낸데 납부할 게 1억 됐대. 그럼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이 생각하면서 바라봐야 돼요. 야, 저는 부가가치를 10억이나 창출했나 보네? 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1억 낸다고 울고 있는 놈은 나쁜 놈이에요. 그죠? 앞에 로또 이야기할 때 9천만 원 세금 낸다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 4억 됐는데. 지금 이놈이죠. 9천만 원 낸다고 울고 있는데 로또 4억 됐으면 3억 1천만 원 번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가가치세는 원래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작게 내고 싶지만 표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탈세를 하고 싶다는 거고. 그런 거 있는데 진짜 모르고 순수하게 아깝다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사업가 자질이 없는 사람이고. 이게 부가세의 기본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우리 교재에서 다단계 거래세라는 걸 설명을 안 했었는데 이 다단계 거래세가 이거예요. 여러 거래 단계에서 사업자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증가분만큼 이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고 납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많이 남겼으면 더 늘어나고 많이 냈겠죠. 그럼 부담하는 거는 최종 소비자만 그 세금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예요. 자, 그럼 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자, 이제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10%라는 거 알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회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자, 첫 번째 먼저 부가가치를 계산을 하면 매출 가격에 매입 가격을 빼서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매출 가격에서 매입 가격을 빼면 예를 들면 매출 가격이 1,000원이고 매입 가격이 600원이면
이 회사가 가지 부가가치는 4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는 매출 가격에 매입 가격을 빼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부가가치세가 되겠죠. 지금 이 이야기예요. 1,000원에 600원을 빼고 곱하기 10%를 하면 40원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사업자가 가지는 부가가치의 10%가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계산하는 이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물건을 사와서 파는 거죠. 그래서 전 단계에서 거래한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쓴다고 해서 얘를 전 단계 거래액 공제법이라고 해요. 전 단계 거래액 공제법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어릴 때에 산수했던 거 보면 이 괄호를 풀면 세율을 매출 가격으로 세율을 매입 가격으로 곱해서 빼주면 되죠. 괄호 푸는 공식 그렇게 하죠. 그럼 이걸 괄호를 좀 풀어보면 매출 가격 곱하기 세율 빼기 매입 가격 곱하기 세율 하면 부가가치세가 나온다고 공식을 써도 똑같은 공식이죠. 괄호만 푼 거잖아요. 지금 이 공식이나 이 공식이나 같은 거죠. 매출 가격 1,000원에 10% 빼기 매입 가격 얼마지? 600원에 10% 하면 결국은 100원에서 600원 빼니까 40원 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것 가지고 우리가 매출 가격의 세율을 곱한 이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 매출 세액이라고 해요. 이걸 매출 세액이 100원이고 매입 가격의 세율을 곱한 걸 우리는 매입세액이라고 해요. 그럼 매입세액은 60원이고 그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부가가치세가 된다고 해도 똑같은 공식인 거죠. 결국은 다 40원 나오는 거 지금 이 공식 가지고 바로 풀었다가 얘네들을 칭하는 명칭으로 바꾼 거다. 그럼 똑같은 40원을 구하는 부가가치를 구하는 공식인데 얘를 쳐다보게 되면 들여다보면 지금 여기에서는 매출 가격에서 매입 가격을 곱하는 거래 금액에서 거래 금액을 뺐는데 얘는 세액에서 세액을 빼죠. 그죠? 그래서 아래쪽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구하는 방식을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 거는 거래 금액에서 빼니까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라고 하는 거고 아래쪽은 세액에서 세액을 뺐잖아요. 그래서 세액공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방법을 쓰든 간에 결과는 똑같은 건데 저와 같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이 10%만 쓰는 게 아니라 0%도 쓸 거예요. 그럼 세율이 한계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 여러 가지 업무를 전가시키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얘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전 단계 거래공제법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전 단계 거래공제법 나오면 오답지문 세액공제법을 쓴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매입세액 있죠?
이 매입세액을 그냥 공제해 주는 게 아니고 매출세액은 무조건 받으면 세무서에 내야 돼요. 내 돈 아니잖아. 1,000원에 파는데 부가가세 100원까지 받아 1,100원 받으면 무조건 100원을 내야 되지, 아니면 저를 횡령죄로 잡으러 올 거예요. 그런데 매입세액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부가가치세를 줬다라는 증빙인 세금 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만 공제해 줄 거예요. 이 매입세액은 얘는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준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에 물건 사가는 곳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라고 하고,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은 의사표현이 우리 회사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요, 부가세 줬다는 증빙 서류를 주세요라는 거고, 그럼 여러분은 사업자 등록증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면 당신이 사업자라는 걸 증빙하세요, 그 이야기예요. 그럼 그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난 받았으니까. 그럼 상대방은 이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거예요. 공제라는 건 빼라는 말이 아니고 빼줄게라는 뜻이에요. 공제는 빼란 명령어가 아니고 공제는 빼줄게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지금 제가 교재 333페이지까지 적혀 있는 걸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을 좀 했고요. 자, 우리 내일은 수업이 없죠? 그래서 내일은 컨디션 조절 좀 잘 하시고, 모레는 저와 같이 부가가치세 이 이야기 계속 해서 끝낼 거예요. 그래야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매일 매출 전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정 생각을 해주세요.